6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책과 사람들 코너, 오늘은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박재훈 변호사가 지난 5월 출간한 너의 로스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대 출신 흙수저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박재훈 변호사가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권투체육관. 짧은 머리에 검은 마스크를 쓴 단단해 보이는 청년이 쉴 새 없이 샌드백을 두드립니다. 한 방 한 방 힘을 다해 미트에 주먹을 꽂을 때마다 구슬땀이 뚝뚝 흘러떨어집니다. 다시 그렇지. 한 올려. 마치 정식 시합 출전이라도 앞둔 선수 마냥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왜 이렇게 벌어지냐? 벌어져. 이 상태 이게 벌어지면 위험하지. 이 상태 그대로 뭔가 같이 당겨줘야지. 언뜻 보기에도 단순 취미 수준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로 해도 지금 프로 상전을 뛰었는데 뭐 더 나가서 뭐 이렇게 한국 챔피언까지도 솔직히 변호사 하기는 너무 아까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하기엔 아깝다. 구슬땀의 주인공은 올해 초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법조인 박재훈 변호사. 박 변호사는 한때 UFC 링을 누비는 종합격투기 선수를 꿈꿨던 격투 선수 지망생이었습니다. 종합격투기로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합을 아마추어밖에 계속 보니까 20번 넘게 아마추어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정적은 되게 좋았죠. 딱 한 번 졌으니까. 격투기에 푹 빠져 살던 운동밖에 모르던 지방대 출신. 거기다 별다른 배경도 없는 이른바 흙수저. 그런 박 변호사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호기심 반, 비웃음 반이었습니다. 너가 될 것 같아? 너가 변호사가 될 것 같아? 너가 공부도 안 했는데 너 운동만 했는데 너가 변호사가 될 것 같아? 넌 안 돼라는 이런 세상이 나를 향한 편견이 결국 주먹 대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격투기도 했는데 박재훈 변호사는 보여주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학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이런 많은 저에 대한 편견들이 저를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재훈 변호사는 보란듯이 로스쿨에 들어갔고 로스쿨을 졸업한 올해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바로 또 보란듯이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한 편견이 결국에는 제가 만든 거지만 제가 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그걸 깨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엔 깨고 이 자리에. 그리고 올해 5월 박재훈 변호사는 로스쿨 3년의 경험과 단상을 모아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너의 로스쿨. 나의 로스쿨이 아닌 너의 로스쿨로 타자화해 거리를 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결국에는 로스쿨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가 로스쿨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도 이런 이야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책은 로스쿨 입시 지옥이라는 도발적인 부제가 붙은 로스쿨 전야, 이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그리고 에필로그, 변호사 시험 그 후 유리천장,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공론화를 통해서 로스쿨에 대해서 우리 일반 대중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 책을 쓰기로 결심을 굳힌. 무엇을 그렇게 공론화를 하고 싶었던 걸까? 열람실 전쟁, 소리 없는 전쟁터, 특성화 교육, 완벽한 실패작, 교수,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책은 이런 도발적인 제목과 내용들이 이어지며 박 변호사가 부딪히고 겪었던 로스쿨의 현실과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불합격이라는 위험 부담을 지지만 교도들은 어떠한 위험 부담도 지지 않습니다. 마치 통제받지 않은 권력과 같습니다. 교도 집단들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특히 합격자 발표, 통계의 장난, N시생 그리고 오탈자, 시험 중독, 변호사 시험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같은 제목으로 변시 준비의 애환과 난관, 치열함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고신앙인 폐해 해소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배출이라는 애초 로스쿨 설립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로스쿨 입학부터 변시 합격까지 박재훈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무간지옥이 열렸다는 겁니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성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혹자는 이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었으니 로스쿨은 정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제도가 변한 거지 로스쿨은 변한 게 없습니다. 로스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시 합격자 수 배출을 둘러싼 대한변협과 법무부, 로스쿨의 힘겨루기, 이 와중에 터져나온 변시 합격자 변협 연수 숫자 제한 논란을 두고도 쓴소리를 합니다. 당사자이자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후배 신입 변호사들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있었냐는 성토입니다. 갈등 중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을 정작 올해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는데도 가슴 졸이는 그 마음을 왜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최근 이처럼 라떼는 마리아로 대표되는 기성 법조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질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걸음마도 떼기 전에 일종의 매장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박재훈 변호사는 갈등과 모순, 불합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고쳐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부담이 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예법을 깨뜨리기 위한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누군가는 결국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의 로스쿨엔 성토와 비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애완을 함께했던 로스쿨 전우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 아들 학비 마련을 위해 밤새 화물운전을 하며 헌신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 저게 되겠어 하는 수군거림과 비아냥 속에서도 수천만 원의 학자금 빚을 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응원과 격려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이런 삶이 이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좋은 도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치의 그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계속 정진해가는 그리고 이제 격투기 링을 떠나 세상이라는 실전의 링에서 세상을 상대로 한 싸움. 박재훈 변호사의 치열한 인생 싸움, 그 제2라운드의 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싸움 아닙니까? 결국에는 싸움이었는데 저는 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링 안에서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한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검찰은 네.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네.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네.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네.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약식 기소는 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네.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네.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 어떤 경위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가요? 네, 그 이후에 네. 이 부회장이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 오던 네. 경기 남부경찰청이 네.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경기 남부청이 넘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범죄 사실이 추가될 경우에 그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이게 벌금 약식 구형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부회장이나 삼성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겠네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네. 이제 삼성 내부적으로는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부회장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네. 수감 생활 중인데다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부당합병, 회계 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석방이나 8.15 특사 얘기도 꾸준히 나오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광복절 등을 기해서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네. 또 다른 재판의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네. 악재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이게 프로포폴 관련한 재판 사례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지난 11일에 네. 서울 동부지법에서 네. 그 피부 미용 시술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남성과 네. 투약해준 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 A씨는 그 서울 강남구 등에서 피부 트러블 제거술 등의 그 간단한 네.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방법으로 네. 2015년 1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네. 프로포폴을 무려 191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그 얼굴 여드름 흉터 레이저 치료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는 네. 약식 기소돼서 지난 3일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그 프로포폴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네. 휘성이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로 했는데요. 네. 검찰은 이때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오래된 케이스지만 네. 2013년에는 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 이내씨 등 그 여성 연예인 3명이 네. 나란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투약 기록지가 없으면 네. 의사나 간호사의 진술만으로 투약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마약류관리법상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상습범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상습 투약의 여부는 투약 기간, 투약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뭐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곤혹스럽게 됐는데 결국 검찰 구형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까요? 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네. 먼저 자신의 집 근처에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도 주고 돌봐주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씨가 사랑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네. 또 거처까지 마련해준 길고양이가 2019년 6월 네. 새끼 고양이들을 임신하게 됐는데 네. 횡격막 탈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이 씨는 그 집에서 고양이를 기를 형편은 안 되고 네. 그냥 길에 둘 수는 없고 해서 한 고양이 카페에 임시 네. 보호 공고를 냅니다. 네. 사랑이 임시보호처를 구하지 못하던 와중에 사랑이가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출산을 했는데요. 네.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최모 씨가 네. 그 지인인 김모 씨에게 임시보호를 부탁합니다. 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진 데다 출산 네. 후유증으로 인해서 네. 사랑이는 결국 사망을 했는데 네. 이 씨는 치료비와 장례비 등 그간 들어간 그 330만 원 정도를 모두 네. 부담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랑이가 죽은 건 안타까운데 이후에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문제는 김 씨의 집에서 네. 그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최 씨가 네. 그 임시보호를 부탁한 이 씨에게 사랑이 새끼 고양이들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됩니다. 네. 이 과정에 새끼 고양이 1마리가 또 숨지게 되는데 네. 언제쯤 새끼 고양이들을 돌려줄 거냐라는 네. 이 씨의 재촉에도 최 씨는 1마리 남은 새끼 고양이를 끝까지 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 씨는 이에 최 씨를 상대로 네. 고양이를 돌려달라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 또는 약정에 기한 인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양측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서 무주물이었고 자신이 2019년 11월부터 돌봐온 데다 네. 진료비와 장례비까지 모두 냈다. 사랑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니 사랑이는 나의 소유이고 사랑이가 출산한 새끼 고양이도 자신의 소유라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네. 반면 최 씨는 이 씨가 사랑이의 출산을 돌보지도 않았고 네. 출산에 임박한 사랑이의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이를 네. 개선하지도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신이 사실상 사랑이를 구조했고 구조 시점부터 자신이 사랑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사랑이나 사랑이 새끼 고양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최 씨의 입장입니다. 이게 뭐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다 대줬으면 이 씨 소유일 것 같은데 관련 법리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단 민법 제252조에 의하면 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 네.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법적으로 점유와 소유의 개념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네. 일단 점유에 대해선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질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대법원은 그러면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네.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고양이를 이 씨가 갖는 게 맞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자신의 지인인 김 씨에게 인보를 맡기면서 네. 이 씨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네. 또 실제 이 씨가 치료비와 장례비를 전부 음. 부담한 점 등을 들어서 네. 사랑이의 권리자가 그 이 씨라는 점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 소유의 의사와 관련해서도 네. 최 씨에겐 애초 소유의 의사가 없었고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씨가 소유의 의사로 사랑이와 그 새끼 고양이들을 간접 점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최 씨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네. 고양이를 맡아서 점유하게 됐고 네. 귀여워서 그랬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든 네. 최 씨가 고양이를 돌려주는 걸 거부했는데 네. 무주물이었던 길고양이 사랑이와 거기에서 네. 파생한 사랑이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권은 이 씨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게 뭐 길고양이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뉴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미담이긴 한데 상당히 복잡한 법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사를 회유 압박한 준이와 상사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지지는 등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30대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입주자 대표에 대해 2심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6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